금융 2008년도 금융위기, 또 하나 뭐 코로나19로 2년 동안 팬데믹 현상,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청년 실업이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니? 여러분들 2000년, 2001년도에 학교 다닌 게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에 불이익이 될까 봐 고민이 될 수가 있어. 얘들은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좀 실력이 없지 않을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여러분이 더 열심히 된다. 그럼 민혁이가 얘기했던 이윤 극대화 원리에 의해서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혁이는 요까지는 예습한 거지. MR 이꼴 MC. 고용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생산의 추가분 MR. 그런데 생산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MRP, Marginal Rate of Production이라는 약자를 썼어. 앞에 거 MR하고 섞갈리니까 MRP. 비용의 추가분 마지널 팩토 코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급이고 생산량은 생산 추가분은 여러분이 회사에 공헌하는 생산량이 되겠지. 이게 같을 때 이 사람을 고용하는 거야. 한계 수입 생산 마지널 레이트 오브 프로덕션. 노동자 한 명을 민혁이를 추가로 했을 때 나타나는 증가분. 즉 MRP. 뭐야? 마지널 프로덕트. 민혁이의 한계 생산 가격하고 한계 생산을 곱한 게 MRP야. 그것을 VMP, Value of Marginal Product, 한계 생산 가치라고 그래. 아,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하는 거는, 그럼 회사에서 민혁이 월급 얼마 줄까? 500만 원만 주세요. 에이씨, 대학교 졸업했는데 뭐 500만 원 줘. 아닙니다. 저는 토익도 900점이 넘었고요. 4.5 만점에 4.5, 아이고 너무했다. 4.5 만점에 4.0이 넘었고요. 해외 봉사도 했었고요. 학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고 학생도 학장도 하면서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분명히 득을 얻을 겁니다. 그래? 근데 한번 보자. 3개월 동안 안 되면 너 월급 깎을 거야? 그러고선 쓰는 거야. 근데 민혁이가 그 회사에 취업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아, 그러면 인하대 경영학과 나온 학생들 좋구나. 다음 후임도 인하대 경영학과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민혁이가 갔는데 500만 원 갖고 100만 원도 못해. 그 다음에 승현이가 인하대에서 왔어. 너 또 인하대야? 야, 니네 선배 민혁이라는데 걔도 공부도 못했는데 너도 공부 못했지? 괜히 졸지에 테러 당하는 거야. 이걸 도매금에 넘어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가면 열심히 일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득이 되지만 여러분 모기한테도 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열심히 해야 돼. 완전 경쟁을 가격했을 때 한계 생산은 가격이었었기 때문에 한계 수입 생산, Marginal Rate of Production은 VMP, Value of Product, 한계 생산 가치와 같다라고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 한계 요소 생산, 마지널 팩터 오브 코스트, 한계 요소 비용.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얘기하면 쉽겠지. 그럼 이윤 극대화는 뭐야? 네가 만들어내는 MR하고 네가 가져가는 MC하고 같은 게 기업에서는 정하는 거야. 그럼 아까 민혁이 말에 의하면 안 뽑는다. 월급은 많이 갖고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안 뽑는 거지. 경쟁 시장에서는 한계 생산이 가격이었으므로 복습 한번 할까?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었었지. 평균 수입은 총 수입을 수량으로 나눠주니까 P 곱하기 Q니까 P였고, 한계 수입은 가격은 손대지 못하니까 델타 Q분의 델타 TL인데 가격 수용자니까 델타 Q 해서 P가 되는 거, 이렇게 유도한 거. 그래서 MR 이꼴 P라는 거에서
한계 생산 곱하기 가격이 있으니까 즉 한계 생산의 값이랑 VMP. 그래서 노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보통 노동경제학에서는 아래 첨자 L, 레버의 L자를 써줘.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야. 여러분이 누구나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경쟁시장이라고 하자. 미안, 기침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다 경쟁적이야. 아까 얘기했던 민혁이 성적은 다 했어. 토익은 900점 넘고 학점은 4.0 넘고 해외 봉사도 갔다 오고 인턴도 하고 다 있어. 누구나 뽑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한계 요소 생산은 임금, 명목임금, 회사에서 주는 명목임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하자. 얘는 MR 이퀄 P라고 했을 때 얘도 요거라면 노동수요. 회사는 여러분을 데리고 갈 때 여러분의 한계 생산 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 value of marginal product는 한계 수입 생산하고 같다고 그랬지? 그럼 여러분의 월급은 한계 생산 가치하고 명목임금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야. 즉 민혁이가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럼 월급 500만 원 주는 거야. 오케이? 노동시장이 경쟁적. 여러분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을 때 이때는 노동 수요의 결정 원리, 수요와 공급 원리를 따른다는 거야. 임금이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하고 같을 때 노동 수요는 우하형에 임금이 높으면 적게 쓸 거고. 자, 민혁이가 저 2억 주십시오. 추신수는 40억 받는데 저는 2억도 적습니다. 그럼 미친놈이 따라 안 뽑잖아. 저 2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10명 쓰겠지. 얘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라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해. 맞지? 많이 주면 안 데리고 가고 월급을 싸게 주면 이렇게. 여러분이 회사에 전부 다 2억 주십시오. 그럼 난 사람들을 안 뽑을 거야. 여러분이 2천만 원 주십시오. 그럼 전부 다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P, MR 일정하지만 마지널 프로덕트 레이버는 체감하고 있다. 노동을 점점점 투입하면 어떻게 돼? 한계 생산은 점점점 줄어든다. 노동의 한계 생산 체계화 법칙 앞에서 배웠어. 생산하면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거 뭐야? 기업이 여러분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거지. 민혁이가 잘했고 인하대 경영학과 학생들을 더 필요한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수요는 늘고 임금은 올라가겠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될까? 경기가 호황될 때. 즉 기술 진보가 일어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야. 기술이 받아. 두 번째, 인적 자본의 증가. 민혁이를 쓰고 났더니 민혁이는 번역기가 필요 없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독일어면 독일어 막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잘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겠지. 인하대 경영학과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런 거. 세 번째, 상품 가격이 변화하는 거야. 자, 이것은 뭐야? 무브먼트야? 쉬프트야? 쉬프트야?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 거지. 그렇지? 상품 가격이 변화했어.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냉장고를 계속 만들고 맥주를 계속 만들고 휴대폰을 계속 만드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거. 기타 생산 투입의 변화. 기계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얘네가 기계로 안 하고 여러분이 수동으로 하게끔 인력을 대체하는 거. 이런 거. 다섯 번째,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담배인상공사가 독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정부가 경쟁을 한다고 그래서 담배인상공사 2, 담배인상공사 3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일자리가 많아진 거지. 경영학과 나온 학생들이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고용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경영학과 학생들의 수요가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이 노동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는가. 시프트인 게 이걸 설명하는 거지. 임금 이외의 변화 요인. 그럼 노동 공급은 뭐냐? 여러분이야. 회사는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을 수요하지만 노동 공급 여러분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24시간 전부 다 일하진 않지. 그 와중에 어떻게 돼? 게리 버커의 시간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타임, 시간은 레저하고 노동. 요거는 레저의 여가의 L자고 노동하고 겹치지만 일을 노동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 24시간은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돼? 잠자는 거 포함해서 8시간 일하면 16시간은 여가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 그렇지? 그것을 이제 대학생이니까 T는 L에 W.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즐긴다. 에이, L시간 일한다. 여가하고 또 겹치네. 레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여가라고 하고 다시 바꾸지 뭐 그러면 되지. 바꾸겠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어? 더럽고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교과서로 노동과 여가를 한다. 그러면 노동하고 모르니까 그냥 레저로 겹치니까 여가라고 하자. 그럼 여가 시간은 뭐야? 여가 시간은 이걸 이항하면 되지. T에서 L. 그래서 T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24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L 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여가를 즐기 알고 있어. 그런데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여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그 안에서 나는 여가를 좀 더 주용해. 나는 뭐를 중요해. 그런가. 자, 그럼 여러분들 교수라는 직업이 좋은 게 뭘까? 여가라는 게 많이 있지 않니? 보통 여러분들 9시 전에 출근했고 6시까지는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학교는 매일 가지만 어떻게 돼? 9시부터 6시까지는 아니지. 어떤 때는 점심 먹고 나갈 때도 있고 6시 넘어서도 퇴근하지만 6시 전에 회의가 있다든가 일보러 나갈 수도 있고 어? 또 어떤 때는 12시까지 있을 때도 있고 시간을 조절하고 어느 날은 일 보느라고 학교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다른 직장하고 비교했을 때 뭐야? 시간이 여가 시간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니? 방학이라는 게 있지. 여러분 학생 때가 좋은 게 학생 때 뭐가 좋으니? 맨날 중간고사 보고 과제 내고 기말고사 보고 성적 때문에 마음 졸이고 뭐 그게 뭐가 좋아? 그런데 뭐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직장 가서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랑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때 여러분이 즐길 것도 즐기지만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 걸 부탁할게. 근데 임금 상승에는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여가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일을 할 거냐 그런 경우. 두 가지. 대체 효과는 뭐지? 상대적으로 값이 싸졌을 때 하는 거.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뭐야? 내가 다른 게 변해서 소득이 오른 거랑 똑같은 효과. 그럼 대체 효과가 일어나면 대체하는 거야. 일 대신에 여가. 여가 대신에 일. 대체하는 거야. 여가의 기회비용이. 자, 1시간에 여러분들 10만 원 준다.
근데 이게 1시간에 30만 원 그냥 올리는 김에 확 주자. 30만 원 일이다. 그럼 어떻게 되니? 이땐 여가를 가지면 기회비용이 1시간에 10만 원이지만 1시간에 30만 원 준다 그러면 이땐 기회비용이 30이니까 어떻게 돼? 놀아야 돼? 일해야 돼? 무슨 소리야? 일을 해야지.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한 달에 2천만 원 준다. 학교 다닐래? 일하러 갈래? 일하러 가지. 그렇지? 상대적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진 거니까. 근데 여가는 정상제야. 정상제라는 의미 뭐냐면 월급이 많으면 휴가를 오래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외국으로 가고 시간을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정상제인 여가의 소비는 늘리고 소득은 줄이는 거야. 추신수 선수가 40억 정도 버는데 일요일날 야 동네 야구하는데 1,000만 원 줄게 나와라 그러면 추신수가 나올까? 안 나와. 추신수는 동네 야구하다 다치면 정규 시즌을 못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에 보면 타이거 우즈가 미국은 자기네 집 잔디밭은 깨끗하게 해야 돼. 외부 효과 때문에 지저분하면 세금을 부과받아. 페널티를 먹어. 그래서 항상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타이거 우즈는 골프 경기를 보면서 쉬고 싶어. 근데 아들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해? 아빠 시간당 5달러 주면 내가 잔디 깎아줄 테니까 아빠는 뭐야? 쉬면서 골프 보는 게 좋을걸? 그럼 타이거 우즈는 자기가 잔디 깎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여가 골프 게임을 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소득 효과가 크냐 대체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노동 공급을 절리는 거야. 그럼 아까로 돌아가면 교수하고 벤처 사장하고 벤처 사장이 월급이 많아. 근데 벤처의 사장은 어떻게 돼? 대체 효과를 따진 거고 교수는 여가를 선호했을 뿐이야.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보자. 자, 보통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되면 노동이 증가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되면 어떻게 돼? 야, 시간당 30만 원. 하루에 어떻게 돼? 240. 요걸 30일. 이게 월급이야. 그럼 여러분들 시간당 100만 원 주면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일할까? 그렇지 않아. 근데 여기를 지나게 되면 W를 넘게 되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요까지는 피크로 일했는데 시간 빼기 노동 시간을 했는데 월급을 더 줬는데도 요만큼 백으로 돌아가. 노동 시간이 줄었네. 왜? 여가가 정상제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려는 거야. 쉽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갑에 숨 쉬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어. 아, 이게 왜 살지? 그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하루의 여가는 황금 같은 거지. 그래서 W를 넘어서게 되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려고 하는 걸 후방 굴절 뒤로 100워드 100워드 후방 굴절 노동 공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대체 효과가 큰 거지. 대체 효과가 크면 노동을 증가시키니까 여긴 같아지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경우가 된다. 여러분이 노동 공급을 줄이는 경우
쉬프트네 이것도. 왜? 노동 공급이 줄었어. 저출산 지금 문제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다. 저출산, 인구 감소,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생들 반에 30명이 안 되죠? 한 반에. 근데 대학교 오니까 100명이 넘는 강의도 있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중고등학교도 이런 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개강을 해도 되지만 대학교는 개강을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경영대학에도 강의실이 큰 게 100명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3분의 1, 30명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놈들 도망갔네. 안 온 놈들이 있네. 이놈 시키들. 지금 39명이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면대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돼? 격주. 1학년, 3학년 나오고 그 다음 주에 2학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할 수 있고, 유치원 애들도 뭐 이런 거고, 또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겠지만 이스라엘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마,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활동하는 게 뉴스에 나오죠. 백신 접종률이 90%가 넘었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일상이 소중한 거로 돌아갔다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150만 명 정도 받았지? 백신이 아직 없지?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혈전이 생기고 중단을 했지? 맞는 것들이 불안하지? 근데 뉴스에서도 어떻게 돼? 우리가 몇만 개 확보했다는 뉴스가 없지. 미국은 6억 명분이 있대.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원래 2차 접종하면 면역이 생기기로 했는데 미국은 3차 접종까지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일본이 폐수를 방류해도 미국 외무성 장관이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어. 그런데도 백신을 얻을까 봐 좀 어떻게 하면 좀 주지 않을까 비굴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고. 미얀마 사태 우리가 지지하고 싶어도 중국의 눈치를 보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래저래 고민에 빠진 게 이런 경우. 그래서 저출산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 그래서 저출산. 그러면 이거니까 한번 물어볼까? 저출산 20번이니까 30번. 유민석. 네, 교수님. 민석아, 저출산을 줄이기 위한 뭐 방향 같은 거 한번 생각해. 이러면 저출산이 줄어들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정부에서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인 20대, 30대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민석아, 어떤 지원? 지원은 맞는데 어떤 지원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키우는 데 들어가는 그렇지. 용품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감당이 힘드니까 정부에서 그런 물품들을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게 기업 쪽하고 연계를 해주거나 하면은 그래. 청년 대책이 맞아. 민석아 잘 얘기했는데 일단 민석이도 3포 세대지, 그지? 네, 맞습니다. 민석이 술 담배 하니? 네, 합니다. 너 이만큼 3포 세대가 아니잖아. 농담이야. 여러분이 데이트를 못하는 게 일단 포기지, 그지? 네, 데이트를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잖아. 네, 결혼을 안 하니까 애가 없잖아. 그리고 뭐 노는 거 이거 뭐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N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N포 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자 이제 그 애를 키우려면 민서가 집이 필요하지. 근데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청년 주택의 경우야. 아, 네. 그리고 또 청년 적금이라는 게 있어. 뭐 한 달에 10만 원씩 3년을 부으면 어느 지자체는 1,000만 원 주는 거. 네. 청년들이 자립하도록. 그것도 네. 좋은 건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 10만 원 저축하기가 안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청년주택, 임대주택 하면 되는 경우야.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뭐 청년 버팀목 저축 그래갖고 회사를 취업하고 2년 이상 다녀야 돼. 정규직이어야 돼. 네. 그러면 1억 정도를 대출해줘. 집을 마련하라고 전셋집. 그리고 세율이 1.2%야. 은행보다 싸. 그러니까 청년들이 받을 수 있게. 두 번째, 애를 낳으면 용품 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이야. 근데 지자체에서 애를 낳았다고 지원하는 게 300만 원이야. 자, 여러분들 300만 원 벌자고 애를 낳지는 않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인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의무 교육이라 해서 돈 안 들어가니? 아니잖아. 교복값이 왜 이리 비싸? 그지? 또 하나는 어떻게 돼? 고등학교 공교육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되니? 사교육을 해야 되지. 옆집에도 학원 가고 쪽집게 가야 하니까 우리도 가야 되고 또 공교육만으로 안 되는 수시 무슨 특별 전형 이거 하려니까 어떻게 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 민혁이 사교육 받았니 안 받았니? 민혁이 받았습니다. 받았어? 예. 그게 뭐 영수만 했어? 아니면 어떤 경우로 했어? 수학 과외 받았습니다. 그거는 사교육도 아니지. 그거 하나만 하고 일주일에 2번 한 거야? 예. 그래. 열심히 했구나. 그 자기가 뭐 좀 어려운 과목은 할 수 있는. 그런데 요즘은 월화수목 금금금 학원 가는 애들이 많어. 여러분들 잘 이게 모르는데 수행평가라는 게 있거든? 그럼 요건 따끈한 학생한테 물어봐야지. 21학번한테 물어봐야 돼. 알수는 늦었으니까 안 시키고. 왜 이렇게 1학년이 희귀하냐. 이게 원로반이네. 니들 왜 이렇게 늑다리야. 이게 원로반이네. 하승현? 야, 유일하게 승현이가. 네, 교수님. 승현아, 수행평가라는 게 뭐야?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한번 설명해 줘 봐봐. 고등학교에서 약간 과제처럼 음, 선생님이 내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수행을 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 거지. 네. 수행평가도 학원이 있지 않니, 승현아? 대행기관. 있다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 제 주변에서 다니는 친구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없었어? 네, 승현이 서울서 학교 다녔어? 인천서 학교 다녔어? 저 서울이요. 근데도 그런 게 없었어? 이제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승현아. 내가 네, 검색해 보니까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부천에 아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교수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지? 난 이렇게 사람들이 평소 목소리 톤에서 달라지면 조금 긴장을 해. 뭔가 부탁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러는 거야. 교수님 학교에서 수행평가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어디 경연대회도 나가고 논문도 쓰고 그러는데 학생들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나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딱 얼마면 되겠니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면 되겠니?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교수님 한 번 오시면 20만 원 줄게요. 그래서 이러겠더니 한 명당 2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불법이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입시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돈 벌 기회를 놓쳤어.
지금은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대학원생, 대학생 알바하면서 동생질 지도하는 거. 아,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승현이가 지금 가외하는 게 제일 실력이 좋아. 아까 했던 이게 늑다리 학생들보다 승현이가 어떻게 돼? 작년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걸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하라는 게 좋은 거고 15학번, 16학번 애들은 좀 시간이 지나서 벌써 다 잊어먹어서 잘 몰라.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미국 하버드 대학에도 멘토 제도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3, 4학년들이 1, 2학년 때 어려움을 겪잖아. 대학 생활도 모르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멘토라고 해서 1시간당 $10, 1시간에 $20. 그랬고 3, 4학년이 1, 2학년을 돌보는 게 멘토 제도야. 나도 그게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래. 신입생 때 모르니까 과제 내는 방법도 모르고 하는 걸 3, 4학년이 가르쳐주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면대면 수업할 땐 신문 스크랩 내주고 뭐하고 그러면 나는 2학년한테 물어봐, 3학년한테 물어봐. 그럼 걔들이 잘 가르쳐줄게 이러고 말았거든. 근데 지금은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선배들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뭐 동아리도 가입 못하고 누가 선배인지 모두도 모르고 마는 거야.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년쯤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서 학교에서 다 만났어. 1, 2, 3, 4학년. 그럼 뭐 19학번, 20학번, 21학번, 22학번이 있겠지. 그럼 서로도 멀주머니 쳐다볼 거고 저놈이 선배인지 저놈이 후배인지 제가 동기인지 누군지 모르고 뭘 봐? 이러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다 넘어가야 되는데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은 3억 드는데 300만 원. 또 한 가지 결혼한 다음에 애기용품.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게 애기용품이 어른용품보다 더 비싸. 애들이 먹는 분유가 여러분들이 먹는 분유보다 비싸. 애기 옷이 작다고 싼 게 아니야. 비싸.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혼자 벌어서 안 되니까 맞벌이가 되고 맞벌이 되니까 애를 들낳고 애한테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지만 이런 것들 다들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 아까 여기에다 겹쳐 보일게. 아까 앞에서는 수요가 증가했지. 수요가 증가했고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원래 있던 것에서 임금은 올라가지만 요만큼은 실업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겠지. 그럼 노동시장의 균형은 뭐냐면 여러분 가게는 예산 제약 하에서 뭐 했었지? 효용 극대였어. 기업은 비용 제약 하에서 뭐야? 이윤 극대였어.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고 여러분은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야. 여기서 임금이 결정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기업들은 노동 수요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에 대학생들은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돼? 임금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취업, 불경기, 청년 실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또 하나는 어떻게 돼? 최저임금을 정하고 보니까 노동 공급은 여긴데 수요는 여기니까 초과 공급으로 임금이 떨어지는 거고 청년 실업은 수요는 여긴데 공급은 여기니까 초과 공급 때문에 청년 실업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 여러분이 1,000만 원 받다가 균형임금이 500만 원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그래도 내가 1,000만 원 받던 사람인데 그 일을 하겠어? 안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볼게. 5분 정도만 쉴게요.
자, 수업하자. 은서만 빼고 다들 이제 노느라고 공부하느라고 화면도 한 놈들도 안 켜네. 자, 이 그래프는 200만 원에서 700만 명이 고용될 때 노동 수요가 증가한 거야.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그랬지? 기술 진보가 있든가, 그치?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지는 인적 자본, 상품 가격 이런 것에 의해서 노동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월급도 오르고 50만 명을 더 쓰는 거지. 균형임금하고 고용량이 증가한다. 만약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응? 그렇게 되지 마. 균형임금 증가했어.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노란 형광펜으로 그릴게. 여러분이 취업을 많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새로운 균형. 임금이 떨어지겠네. 그치? 서로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전 좀 싸게 해주세요. 그게 취업하게 되니까 임금은 감소하면서 균형 고용량은 증가한다고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여러분이 암만 취업 안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구단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유명한 선수들 뭐 메시라든가 메시 축구 경기, 호날두 이런 사람들 보면 밤새고들 보는 경우가 있잖아. 중계료 수수 등 축구 선수들의 뭐야 그 구단에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은 거지. 그렇지? 훨씬 높은 거. 그런데 손흥민이나 호날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오디오가 지금은 잘 들리지? 이것도 이제 점점 마탱이가 가나 봐. 그래. 안 들리는 건 얘기를 해줘야 돼. 이제 이게 마이크가 이제 맛이 갔다 안 갔다 그러는 것 같아. 손흥민 같은 선수는 많지가 않지. 호날두 같은 선수도 많지가 않지. 메시 같은 선수가 많지 않지. 프리미어 축구 리그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선수는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몸값이 높은 거야. 서로 구단에서 데리고 가려니까 많은데 공급은 적은 거지. 그럼 대학 교수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 하려면 일단 박사를 받아야 돼. 얘네는 전 세계가 입장권 이런 거로 하지만 중계를 하지만 교수 한 명이 가르치는 건 지금 우리 들어오는 것처럼 제한적이지. 수입은 적어. 얘는 무지하게 많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한적이야. 근데 대학 교수가 가르칠 건 변태 아니고 뭐 있고 그냥 인성이 그냥 그럭저럭 되면 무지하게 많지.
얘는 한정되어 있고 무지하게 많고 얘네는 이득이 많은데 적으니까 어떻게 돼? 프리미어 선수가 대학 교수보다 어떻게 돼?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 내가 손흥민처럼 공도 잘 차고 강의도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수입이 많은 프리미어 리그로 가는 거지. 그지? 교수 출신 축구 선수가 되는 거고 손흥민이 나중에 공부해갖고 국가대표 출신 이런 거고 걔 박지성 같은 사람도 어떻게 돼?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 그러면 임금 격차 왜 임금 차이가 지냐? 어?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차이를 주냐? 생산성의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축구 선수 오고 대학 교수 오고 이 예를 들었어. 응? 임금 격차. 근데 이거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다. 같은 일을 했는데 손흥민은 몇백억, 유현진이도 몇백억이잖아. 여러분 야구 좋아한다고 몇십억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한계 수입 생산의 차이라는 거. 두 번째 뭐야? 보상임금. 3D 업종.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업종. 보상임금. 유쾌하지 않은 일, 위험한 일, 고통스러운 일, 더티하고, 응? 댕저러스하고, 디피컬티하고, 어려운 거. 명성이 따르지 않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일에 비해서 임금이 높아야 해. 그래서 사실은 청소부한테도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거지. 군대 근무해 본 사람이 있다면 복학생 중에서 전방은 후방보다 DMZ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줘. 왜? 전쟁 나면 먼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주는 경우야. 그게 보상임금이야. 63빌딩에 올라가서 유리창 닦는 사람 굉장히 많이 받는 거. 그렇지? 우린 63빌딩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밖에서 외줄 타고 일하는 거. 이런 경우. 해난구조대. 여러분들 며칠 전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세월호 7주기였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이제 조금 나이가 많겠구나. 그 세월호 7주기 했던 학생들 보면 말 잘 듣는 학생들은 죽었고 통제에 따르는 학생들은 죽었고 통제를 안 따르는 학생들은 조금 살고 그랬어. 평생을 갖고 가는 건데 그때 그걸 구조할 때 그 한준호 준이라고 있어. 이 사람이 해병 특수교관인데 이 사람이 세월호 학생들 구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 잠수부 했던 경우. 왜 부모들은 안타깝게 빨리 안 구하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면 압력 때문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쉬어야 된대. 근데 한준호, 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무리하게 들어갔어. 그랬고 그걸 견디지 못해갖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한준호, 준이 해병의 전설이라고 하시는 분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비용을 많이 받는 거라 했어. 왜? 힘들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경우도. 그게 다 보상임금의 경우야. 학생들 많이 하는 경우. 수강생 많으면 주는 것도 그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 사라진 스타 강사 설민석 선생님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 역사를 굉장히 쉽게 가르쳤던 사람이라 이 사람 좋다 그랬는데
논문 표절이라고 훅 갔는데 국회의원들, 장관들은 논문 표절에도 안 가고 힘없는 사람만 가는 게 좀 답답해. 어쨌든 두 번째 보상임금의 격차다. 세 번째는 경제적 차별에 의해서 임금 차이가 된다. 경제적. 특히 미국 같은 건 인종, 남성, 여성, 그 노동자를 배제하거나 낮은 임금을 주는 거야. 인종이나 성별 차이에서는 임금 격차는 대부분 교육, 미국의 예를 들은가? 미국은 흑인보다 백인이 많이 배워.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배워. 그리고 경험도 어떻게 돼? 많이 배웠으니까 좋은 일에 많이 있을 거지. 직업에 대한 선호 차이. 이것도 맨큐의 경제학 보게 되면 실험을 했어. 미국 교수들이 흑인 이름 같은 경우랑 백인 이름 같은 경우랑 서류 전형으로 사진 떼고 보냈어. 그랬더니 백인 이름 같은 데가 합격률이 50%가 높다라는 걸 실험했어. 흑인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위험한 건데 여성은 자녀들이 집으로 오는 시간에 집에서 일하는 걸 선호한다. 엄마. 요즘 이게 페미니즘에 걸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얘들아 그 집에 오면 엄마 찾니 아빠 찾니? 아빠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가사는 엄마가 많이 하니까 아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서 엄마들이 파트타임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요건 조금 요즘 위험하게. 네 번째 이중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 대체 시험에 임금격차 설명하시오. 그러면 임금격차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첫 번째는 한계 생산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보상임금의 차이다. 세 번째는 경제적 차별이다. 네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이런 경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보통 노동경쟁에서 1차 시장, 2차 시장 그래. 응? 고학력하고 저학력 시장 이런 경우.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조업의 근대 부분, 농업의 전통 부분, 제조업 공업 부분의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에 의해서 결정돼. 그러니까 공장에 다니는 사람 월급 많고 농사 짓는 사람은 적은 거. 이런 듀얼 마켓에 의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그 한국의 임금 격차를 보다 보니까 저도 석사 논문이 한국의 임금 격차로 학위를 받았거든. 한국의 임금 격차는 왜 이루어질까? 그러면 학생한테 한번 더 물어보자. 30번 했으니까 40. 홍준 이 학생은 포기한 것 같아. 이소연 네, 한국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 격차가 있는 편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도 되게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연극 배우, 주연 배우, 조연 배우, 그치? 영화 배우. 네, 또 또 경력에 따라서, 그렇지. 자격증에 따라서도. 네, 음. 그런 면들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는 차이가 있니 없니? 어,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아니, 그래도 소연아, 여자 대통령도 나왔잖아. 미국도 안 나온 걸 우리나라는 했잖아. 좀 실패로 네. 돌아갔지만. 그래서 많이, 오케이. 잘 설명했어. 자, 이게 성별에 의해서도 차이가 지고, 소연이가 잘 설명했지만, 2009년 노동연구원에서 발견된 한국의 임금 격차라는 경우에 따르면 심층적 종합적으로 분석된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의 모습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분,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돼. 공식화된 부분, 비공식화된 부분. 그리고 성별, 남성, 여성. 보통 차이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10에서 15% 정도. 남자가 100만 원 벌면 여자는 90에서 85만 원 정도 버는 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기업 규모 간 격차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그래서 인원수로 따질 때 299명 이상이면 우리 대기업이야. 그럼 페이도 좋고 뭐 이런 거. 1980년대 말에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에 급증한 이후 90년대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를 보여왔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의 활동, 급속한 기술 진보를 통한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임금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들어 임금 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할. 두 번째, 공식 비공식 부분을 읽어보고 성별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 패널 1년에서 10년 차 98년에서 2007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4 내지 8% 수준이었는데 노동조합 조직 유무로 사업장을 나눠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없는 기업에서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야. 그게 노동조합이 강성이냐에 따라서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고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현대나 대우 같은 데 보면 정규직은 굉장히 높게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 근로자 평균 임금이 1억 가까이 되는 거 알고 있죠? 9,800만 원. 9,800만 원. 근데도 데모를 해. 돌려달라고. 여러분 1987년도에 조종사가 파업을 했거든? 조종사들이 파업을 해. 신문기사 찾아봐. 그랬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못 얻었어. 왜? 연봉이 1억이 넘는가? 그랬더니 국민들이 이 자식들이 미쳤나? 1억이 넘는데도 파업을 해? 저놈의 새끼들 나쁜 놈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시위도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장단질 걸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한 정치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럼 노동시장이 독점적이면 어떻게 되냐? 노동시장이 독점적이다.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를 하는데 민혁이만 필요해. 민혁이 외에는 못 써. 민혁이만 한다. 민혁이만 데리고 간다. 인하대 경영학과를 나오면 이명훈이 있는 회사 뺏기 노동력을 쓸 수가 없다. 딴 데서는 못 쓰는 기술이다. 노동을 데리고 가는 기업의 수요가 적으면 수요 독점이지. 여러분이 지금 42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취업하려면 우리 회사 뺏기 대졸 학력을 인정 못 받아. 딴 데로 가려면 고졸이야. 우리 회사만 쓰는 거래요. 그러면 수요 독점이지. 여러분 어차피 우리 회사로 와야 되지. 그러면 월급이 오를까 내려갈까? 내려가겠지. 승현이가 전 1,00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원이가 전 900이면 되겠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찬성이는 반뚝 5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니 혜진이는 반만 매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난 줄지. 1,000만 원짜리고 반만 매겨주는 거로 쓸 수 있는 거야. 왜? 반만 매겨주지는 않겠지. 월급 주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공급이 독점이야. 여러분이 경제학 박사를 필요하는데 42개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 그게 하승현 회장님 만났어. 저 연봉은 얼마만게든 전 1억이면 하겠습니다. 근데 김찬성 회장이 백지수표를 딱 주는 거야. 여기다 써.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랬더니 허예진 회장은 백지수표를 2장 주는 거야. 한정 써갖고 성에 차겠니? 그랬더니 정윤호 회장은 한 묶음을 주는 거야. 백지수표. 네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럼 어떻게 돼? 회사가 하나일 때 월급이 떨어지지만 나만 데리고 간다. 손흥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노동 공급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수요 독점적인 노동 시장하고 공급 독점적인 노동 시장이 되겠지.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 자, 아까 대기업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임금이 올라간다. 종신고용제. 종신. 정년이 있을 때까지 보장하는 거. 한국하고 일본이 있었어. 근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 연공서열제. 요게 일본을 지켜온 3가지 기술. 그래서 3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3기 기술. 노동조합이 있으면 임금이 높고요.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자, 임금이 300만 원이었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500만 원으로 올렸어. 그럼 회사는 어떻게 돼? 300만 명 곱하기 300만 원 곱하기 했고 900만 원이 비용으로 나가됐는데 500만 원으로 올려주니까 1,500만 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900만 원 이상 쓰시니까 어떻게 돼? 500 곱하기 2명. 얘네는 100만 원 비용이 더 발생했어요. 기업에서. 근데 한 명은 줄이는 거잖아. 그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니? 감원을 하게 될까? 감원, 비로.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하면 한 명이 잘렸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니? 노동조합이 없는 다른 시장으로 가게 되니까 원래 있던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가지. 공급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이 오면서 공급이 늘어서 임금이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이동하면서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수요독점. 아까 수요독점은 내가 여러분들에서 승진이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예진이가 반만 매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현상. 수요 독점자는 우하향하는 수요 독점이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는데 노동 공급에서 요만큼 줘야 돼. 마지널 레이버 코스트. 노동 공급으로부터 이렇게 더 공급하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한계 노동 비용 곡선하고 노동 고용 곡선 사이에 요점이냐 요점에서 한계 생산 가치랑 노동의 비용 곡선을 만나는 요점이야. 500만 원에 2명 쓰던 거야. 그런데 수요 독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요 독점이다 보니까 공곡선이 여기서 결정했어. 500만 원에 2명밖에 못 써. 수요 독점이니까. 그러니까 3명에서 2명 줄이는 거야. 왜? 우리 회사 일은 안 되니까. 그러면
예진이가 갖고 전 월급을 좀 싸게 해주세요. 3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절 써주세요. 그래? 한 명 더 쓰니까. 야, 일 잘하는 예진이도 300원인데 네 승부 500만 원을 받아. 니네도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으니까 300만 원에 쫓아오든가 아니면 회사를 나가든가. 실업자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 300만 원으로 마치게 되는 거고. 나는 2명 500만 원 줄 때 1000만 원 나가는 거보다 300만 원 주면서 3명 쓰고 100만 원을 세이브하는 거지. 그럼 요 차이 내가 할 수 있는 요 차이가 뭐야? 수요 독점적 착취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에서 배웠지만 독점의 폐해가 이와 같은 부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캐피탈.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주식을 사거나 금융자산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 뭐야? 돈을 주는 거지. 예금. 그치?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금융자산은 자본이고 이거의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야. 근데 이자율을 하락하게 되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자율을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러분이 은행을 안 가는 거야. 그럼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 예금이 부족하니까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돈을 충분히 빌려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야.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대출받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기업하기가 어려운 거야.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실물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생산에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데 이 자본에 대한 수익이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이야. 자본에 대한 이자. 이자는 자본재 사용에 대한 대가. 내가 이걸 대가를 은행에 맡겼으니까 돈을 줘. 그게 이자야. 자본재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은 여러분한테 10% 주고 대출할 때 20%, 그 차액 10% 갖고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도 망해. 왜 그럴까? 편법을 써서 그런가? 이자는 미래의 재화와 현재의 재화 간의 교환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10,000원이 내일 10,000원보다 크다 그러면 오늘 쓰는 거고 내일의 10,000원이 오늘보다 크다 그러면 내일 쓰는 거야. 그래서 소비하는 건 미래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소비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미래가 더 커 그러면 저축을 하는 거야. 그렇지? 오늘 크냐 내일 크냐 현실이 크냐 미래가 크냐. 이자율이 항상 플러스를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 현실 소비는 확실하지만 미래 소비는 불확실하지. 불안한 거야. 확실한 걸 포기했으니까 뭐니? 기회비용이지. 불확실한 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이트라는 학자는 이자는 위험설이다라고 얘기해. 오늘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미래에 투자하는 건 그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 그거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찬송이가 돈을 띄어먹을 사람 같아. 교수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싫어. 10% 줄게. 싫어. 20% 줄게. 싫어. 50% 줄게. 이 찬성이가 띄어먹을 것 같은데 50%라니까 한번 믿어봐. 위험 부담인 거지. 근데 찬송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교수님 1,000만 원 빌려서 그래 갖고 가. 갚을 게 확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그러면 사기 맞는 거야 얘들아. 사기는 아는 사람한테 치는 거라고 그래. 조심해야 돼. 찬성이한테 그거 하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자를 많이 받는 거고 확실하면 적게 받는 거야. 현재 소비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자원을 생산에 투입해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기업 활동의 이자는 화폐에 대한 대가. 이유는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경영의 기업 활동의 대가. 기업 활동은 생산, 소비, 분배.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조직을 운영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이윤을 얻게 되는 게 기업 활동이야. 그러니까 생산도, 영업도, 마케팅도, 회계도, 생산관리도 다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거야. 총 수입에서 어떻게 돼? 생산비, 비용을 빼고 자신이 받을, 내가 다른 회사 가서 일했을 때 받을 암묵적 이윤, 여기 암묵적 임금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따지는 거지.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슌페터라는 아저씨는 이유는 기업 혁신의 대가다. 내가 어떻게 돼? 영업도 하고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혁신, 이노베이션은 낡은 생산 과정을 대신하고 기업가에게 이윤을 제공한다. 그래서 슌페터는 혁신이 있을 때 이윤이 증가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었고요. 이 이노베이션, 혁신은 자본주의 경제학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대머리까지 슌페터가 얘기한 거.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혁신적인 방법. 책을 놓고 보니까 목이 아파. 그래서 뭐를 하지? 책꽂이 같은 게 요즘 나왔지? 또 요즘 누워서 보는 것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휴대폰 많이 하니까 천장 같은데 이북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혁신이고. 그 큐브 앉아있는 근로자들이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생긴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했고 허리 안 아프게 일하는 것도 다 이런 거고.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적 경쟁에서 뒷받침되고 있으며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랑 다른 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사회주의는 같이 벌어 같이 쓰자. 말은 좋은데 같이 버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람마다 생산성의 차이가 있지.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랑 내가 축구하는 거랑 다르지. 그럼 손흥민은 어떻게 돼? 월급을 많이 받는 거고 나는 월급 아닌 연습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런 차이랑 똑같은 거. 현실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과 이자의 이윤에 대해서 아래 한글을 설명했어. 1989년 1.0 버전을 출시로 했던 1990년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아래 한글이 우리나라의 문서 프로그램 시장을 휩쓸었던 적이 있다. 당시 학교나 직장에서 아래 한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아래 한글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인 MS 워드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게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야. 그러나 한글과 컴퓨터는 외환위기로 98년 부도위기를 맞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아래 한글을 구입해 쓰기보다는 불법 복제를 통해 공짜로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인류 모두의 자원으로 타인과 소통, 공유 없이는 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커피리프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복사, 불법 복제를 못하게 하는 것. 이는 사람들의 유인이 반응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고 산업혁명 이전에는 기술을 전파하지 않고 도제식으로 전승하였으나 지식 재산권의 확립으로 개인은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이윤이 대부분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창작에 투자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아래 한글과 같은 발전되고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킬 수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은 아래 한글을 써요? 워드를 써요?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아래 한글보단 워드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피하지 말자. 리눅스, 위키티피아 이런 것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법 복제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법 복제를 안 하면 비싸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대라는 건 지대, 땅값, 임대료 이런 것들이 지대야. 응?
데빗 리카도라는 학자가 이제 설명했었던 경우인데, 지대 이론,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에 할 때 우리가 지대 이론을 따져. 왜? 자, 여러분 임대한 땅이 있는데 논 이렇게 표시하지. 여기는 10가마 나오고 여기는 5가마가 생산력에 차이가 있어.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가가 오른다는 거야. 자, 쌀이 한 가마에 10만 원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10가마였고 100만 원을 버는 거고 얘는 50만 원을 버는 거야. 근데 내가 땅을 빌려주기로 했어. 토지의 생산성, 얘는 10, 얘는 5. 옆에 이제 나오니까 나오자. 3, 2. ABCD에 100만 원을 들여 생산하는데 요거는 10kg, 8kg, 6kg, 4kg의 보리가 나타나. 각 경력자는 평균 생산비를 보존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해. 얘는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보리에 대한 수요는 10kg야. 그럼 10, 8, 6, 4. 그럼 어떻게 되니? 공급은 28이고 수요는 10kg니까 18kg가 공급돼서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렇지? A, B, C, D 4개가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각각 한 명의 경작자가 보리를 재배하자. 각 토지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다른 토지의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리의 산출량이 다른다. 10kg, 8kg, 6kg, 4kg. 모든 경작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할 때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어. 경작자가 자신의 평균 생산 비용만 보존된다면 그 수준에서 가격을 판매하는 거야. 수요가 10kg라고 해서 A 토지의 외에는 경작할 필요가 없지. 얘만 경작하면 시장을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얘네는 그냥 놀고 초지로 만들어두면 돼. BCD의 토지는 10kg 토지에 비해 비옥도가 낮아서 보리의 단위당 생산비가 높아서 경쟁할 수가 없다. 이때 보리의 킬로그램당 10만 원은 10kg분의 100만 원의 거 10만 원이 되는 거야. A 토지 소유자는 A 토지의 경작자에게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보리의 가격이 단위당 생산 비용을 겨우 보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남는 게 없으니까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면 경작은 안 하는 거지. 지대가 0 이상이 되면 그 누구도 토지를 임차하려 된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보리에 대한 수요가 18kg가 됐어. 10kg에 18.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 다음 요거를 경작하려고 하겠지. 이때 보리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100만 원 나누기 8kg니까 12만 5천 원이 돼. A는 10만 원이었고 A는 12만 5천 원이야. 보리에 대한 수요가 18kg므로 A 토지만으로는 수요를 못 채우고 B도 해야 되는데 보리 가격이 B 토지의 평균 생산비를 보존해 주어야만 B를 경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 토지에 적용되던 논리가 B에도 적용하면서 A 토지의 지대는 빵이 아니고 단위당 12만 5천 원의 보리 가격은 B 토지에 생산된 보리뿐만이 아니라 A 토지와도 되면서 어떻게 돼? 경작자의 수입이 100만 원이 아니라 125만 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있던 100만 원 빼기 25만 원이 잉여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이 잉여는 경작자에게 귀속하지 않고 A 토지의 소유자가 경작자에게 지대를 요구하게 된다. 야, 너 남으니까 돈 더 내. 내가 땅 빌려준 거. 지대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지대가 25만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경작자가 다소간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A 땅을 빌리려고 할 것이고 결국 다른 경쟁자 사이에 경쟁에 의해서 지대를 정확히 25만 원 수준까지 상승한다. 결국 A 토지의 비옥도가
B 토지의 비옥도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잉여는 전부 A 토지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돼. 이게 불공평한 거지.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거야. 10kg일 때, 18kg일 때 보리에 대한 수요가 10kg일 땐 이렇게 됐어. 보리 가격은 킬로그램당 10만 원이지만 지대는 빵이었어. 수요가 18kg 되면서 얘까지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보리의 가격이 12만 5천 원이 됐지.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요거 A, B, C 응? A 크기만큼 잉여가 남았던 거야. 25만 원. 그 다음에 가격이 더 내려가면 C까지 내려가게 되면 요 A, B, C 요게 뭐니?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 경우. 리카도의 지대로는 곡물 가격의 지대를 설명하는데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임대료가 달라진다. 상가를 여러분들 임대하는데도 길목이 좋은 데는 임대료가 비싸고 사람들이 없는데 임대료가 싸지. 그걸 비옥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지대로냐. 제한된 비옥한 토지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고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강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거리에 있는 모퉁이 상가는 임대료가 비싸고 골목길에 있는 상가는 임대료가 적은 거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지? 압구정동의 강남은 주택가였는데 예술인들이 들어가면서 그 물건을 거리를 활성화시켰지. 어디? 경리당 길 이런 거, 이태원 길.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길목이 좋고 알려기 시작하니까 임대료가 천정부지라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개털된 거지. 그 다음에 24kg라면 더 늘어나겠지. 그때는 어떻게 되니? 10kg, 18kg 요까지 경작하니까 보리당 가격은 10만 원에서 12만 5천에서 16만 7천 원으로 늘어나고 A, B, C 그러면서 요것만큼 경제적 이대를 갖고 가고 가장 비옥한 건 요거를 갖고 가고 그 다음 비옥한 데는 요거의 지대 그 다음 비옥한 데는 얘고 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kg, 8kg일 때 그 토지의 생산성, 그 경계에 있는 한계 생산성의 차이가 차액지대다. 여기에서 보면 얘는 10, 얘는 8이니까 요것만큼이 어떻게 돼? 차액지대라고 설명하는 거야. 인구가 증가해서 비옥도가 낮은 토지가 경작되면 기존의 토지 소유자는 더 부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그런 거죠. 오르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 차액지대를 설명하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토지에 국한되어 사용하던 지대, 렌트라는 개념은 리카도와 살던 시대하고 많이 달라. 전용 수입,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이 전용 수입이어서 주택의 임대료, 월세, 전세 5%로 정하는 게 이런 거고 경제적 렌트, 생산 요소가 실제적으로 얻고 있는 수익과 전용의 차액을 우리가 경제적 렌트라고 합니다. 요건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무슨 소리야? 완만할수록 렌트는 작고 전용 수입이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수직일수록 반대가 된다는 거 생산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인가? 방탄소년단? 그래서 BTS가 나왔는데 고정경제에서 연예인이나 슈퍼스타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유는 리카도의 설명을 따라 경제적 지대 렌트를 설명한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박지성, 손흥민, 알리스타의 대표적인 배영준. 너무 오래됐다, 그지? 박지성이 아니라 손흥민인 거고, 배영준 아니고 지금 한류스타 누구 있어? BTS. 남다른 재능을 지닌 시소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받는 고소득은 마치 비옥한 1등급의 토지를 보유한 지주가 수확이 저조한 황무지를 보유한 지주보다 임대소득을 더 많이 받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적 지대에서만 오늘날 갈수록 심해지는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올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 2005년 미국 프로골프협회는 상금 랭킹 1위인 타이거 우즈는 PGA 투어에서 1,062만 달러를 벌었지만 3위일 미켈스는 569만 달러를 받았다. 2016년 우리나라의 배우로 수입을 신고한 사람은 15,870명 중 상위 10%의 연평균 수입은 3억 6,700만 원인데 비하여 나머지 90%는 연평균 수입이 620만 원에 매달 50만 원 받는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챙기면서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토지로 따진다면 1등급지, 2등급지 간 토지의 비옥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1등급지가 경제적 지대를 싹쓸이하는 세상이 벌어진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노동경제학자인 셔윈 로제는 1983년 발표한 슈퍼스타의 경제학을 통해 가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슈퍼스타들이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소비 테크닉의 발전을 꼽았는데, TV를 포함해서 인터넷 등 각종 전달 매체가 발전하고 테이프, CD, DVD 등 각종 기록 매체가 발전하면서 한 명의 슈퍼스타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 대기업 CEO와 수익률 게임을 벌이는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은 소수의 최고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 범위를 확대시켰고, 이들의 보상 역시 늘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1등과 2등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설명을 해. 그래서 프로골프에서 1등하면 상금이 많고 2등은 팍 떨어져. 이런 경우가 승자 독식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슈퍼스타 간의 소득 격차는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의 주인공 1회 출연하는데 배영준 같은 경우 태왕사신기인가 거기 한 해 그 출연료가 1억이었어. 근데 거기에 엑스트라는 한 번 나가는데 5만 원도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배영준 한 명 1억이 5만 원짜리를 몇 명이 해야 되는 거니? 2,000명? 2,000명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고, 요 개념을 갖고 조금 있다가 소득 분배로 들어갈 거야. 잠깐만 쉴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 화이팅하고 하자. 그 중간고사들도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조금 하고선 마무리 짓는 거로 하자. 소득 분배 내용은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 소득 분배를 얘기하는 크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설명한 건데 여기에는 없네. 여러분들 크루그만이 할 만한 걸 보면 좀 크루그만이 소득 분배에 대해서 나보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요걸 들어갈게요.
크루그만은 진보의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되면 뭐냐면 크루그만의 경제학도 있는데 맨큐라는 사람이 97년도에 맨큐의 경제학으로 히트를 치거든요. 근데 맨큐는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경제학자예요.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경제 자문을 했으니까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루그먼이 그 진보의 학자 민주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부자들을 감면하는 정책은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 감면하지 말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받을 걸 다 받은 다음에 불평등을 줄이는 데 써야 된다. 뭐 교육을 한다든가 뭐 독거노인, 요양원 같은 데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읽어봤을 법한 새로운 미래를 말하자는 책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 국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게 언제냐? 지금이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LH 문제나 이런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좀 답답한데 이 행동하는 이런 게 적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 어제는 4월 19일 1961년에 일어났던 4.19의 50주년이었었고 지난주 금요일은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는 애국자도 뭐 국가를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닌데 7년 전에 4월 16일 날 뉴스 나오는 걸 그걸 봤었던 거고 그리고 인하대 학생들하고 국토대장정 갔다 오면서 안산 기억의 장소를 다녀왔던 그 기억들이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월에 밝히지 않는 거에서 굉장히 그날 답답했습니다. 굉장히 우울했고 이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304명의 하늘의 별이 된 사람들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수업하면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좀 지난주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숙했으면 좋겠어 이랬던 거예요. 이게 소득분배론의 결론이야. 크루그만이 얘기했던 건데 그럼 우리 교과서에는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펭수가 설명하겠습니다. 소득분배는 무엇이고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로 하냐 뭐로 하냐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소득 불평등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미치냐 불만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위가 일어난다든가 여러 갈등이 생깁니다. 바람직한 소득 재분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제 전공적으로 하겠지만 절대적 분배하고 상대적 분배가 있어. 그냥 구분하는 것만 알아. 절대적,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여기에 대한 따른 거야. 임금, 이자, 절대적. 자, 임금은 뭐의 대가로 받았죠? 노동의 대가. 이자는 뭐에 있지? 자본. 지대는 토지, 이유는 경영의 대가야. 그거의 대가에 따라서 받는 게 절대적이야. 상대적인 거는 고소득층이냐 아니냐 이런 거.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대적 분배에만 초점을 둬. 기능적 소득 분배. 자, 한계 생산성에 의해서 임금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었죠. 한계 생산 가치에 근거해서 생산 요소에 적당한 페이오프, 보수를 주는 거. KLN. 계층별 소득 분배. 부유층과 빈민층 사이 10분위 분배율로 나누든가 아니면 그걸 5분위